특히 테슬라에 초기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10배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겠다는 기대치 때문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주가가 성장을 했던 거고요. 정부의 인허가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트럼프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임기 내에 이뤄질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이 세계 기업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X.AI가 트럼프 행정 시기에 빠른 속도로 의미 있는 거대한 성장을 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수입니다. 저는 올해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는 책을 출판을 했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세한 얘기는 책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경제 원탑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달성하고 나스닥은 2.95% 상승하였는데 트럼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정권이 교체가 되고 정권이 변화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미국에서의 중심 산업이 있는 거고 공화당이 생각하는 중심 산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개인에게도 취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어떤 산업이 발전하겠구나. 이런 기대치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에너지 기업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 기업들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 정권 교체기에서 이루어지면서 경제 정책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또는 집행하는 가운데서 정말 공약대로 관세를 저렇게 올린다면 경제가 분명하게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은행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혜도 보고 피해도 보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저는 장관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에 대한 신경을 그만큼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아마 고문이 되겠죠. 고문이 돼서 거의 트럼프의 어깨에 앉아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겠죠. 천사의 속삭임이 될지 악마의 속삭임이 될지 그거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어깨에 앉아가지고 계속 속삭이게 될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몇 가지를 보면서 또 트럼프가 약속했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행사에도 가고 이러면서 이 크립토 전반적으로는 좋은 환경이 더욱더 형성될 거라는 이런 기대치조다. 펀다멘틀이 아니라 이런 기대치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좀 요동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일부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또는 유럽에 있는 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관세가 현실화된다라면 이 관세에 대한 손익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관세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다 증가시키더라도 이거는 원칙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지 예외 조항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거에 모든 관세를 높이겠다. 이러면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데 미국 물가가 또 어디가 올라갑니까? 아마존에서 파는 물건에서 그 물가가 올라가면 저소득층하고 이 가장 큰 타격을 보는데 저소득층이 가장 큰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거든요. 여기를 배신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예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적인 관세 정책을 하시지 일괄적으로 다 매기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코 애플을 죽이지 않을 거거든요. 트럼프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또한 공화당을 지지하는 어떤 느낌들도 많이 표현을 했고 선거 전에 다들 전화 한 통화씩 다 했잖아요. 해리스 후보한테는 안 했죠.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는 전화를 하거나 안 하거나 큰 이익도 안 줄 거고 불이익도 안 줄 건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트럼프가 구글에 대해서는 특히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하고 구글 검색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콘텐츠들의 검색을 일부러 막았다. 뭐 이런 부분을 했고요. 메타도 막았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도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가 구글과 메타에게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좀 더 행정부에서 엄격하게 이 두 기업을 심사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트럼프의 공약에 또 뭐가 있냐면 AI와 관련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AI와 관련된 맨하탄 프로젝트가 뭐냐? 맨하탄 프로젝트는 여러분 1943년에서 1946년까지 있었던 전 세계에 있는 물리학자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미국 맨하탄에 모아놓고 핵폭탄을 만들게 했죠.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온 영화가 오펜하이머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선거 공약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맨하탄 프로젝트 for AI가 있어요. AI의 규제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 미국이 압도적인 AI에 대한 넘버 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AI에 필요한 엔비디아에 대한 지원, 반도체에 대한 지원, 여기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 모델을 만들고 있는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긴 또 구글이 또 들어가죠. 메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치를 미국이 갖게 되는 것, 규제가 줄어드는 것 아마 날개를 달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빅테크를 트럼프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부통령이죠. 벤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피터 트리라고 할 수 있죠.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의 마피아에 들어가 있고 이 페이팔을 창업했거나 합병했던 초기의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대단히 큰 손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피터 트리고 피터 트리 바로 벤스를 상원 의원으로 만들었던 사람이고 발굴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리콘밸리나 빅테크들은 이러한 피터 트리를 통해서든 또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든 또는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든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끌었던 M7의 운명에 있어서는 저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높아지면서 아마존 타격 받을 거고, 구글 미움 받았고, 메타 미움 받았고, 애플은 8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 좋을 거라는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다만 엔비디아를 볼 때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건 트럼프도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기본적인 정책은 반도체 지원법, 칩 액트죠. 칩 액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반대하지만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공약이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겁니다. 다만 트럼프는 굳이 지원을 왜 해주냐? 그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할 건데. 그리고 윽박지르고 야단치면서 오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지원금 안 줘도 여기 투자하고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생산 안 한 거는 우리가 안 살 거다. 너네가 외부에서 생산하는 거 관세 때릴 거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도 온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나는 관세는 사랑보다도 중요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된 거에 관세를 때리면 어차피 그 기업은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긴다. 보조금을 왜 주냐? 이것이 트럼프의 논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은 없어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삼성하고 SK에게 타격은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핵심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의 CEO는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14.75% 상승하는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장기적 테슬라 주가 또는 이제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는 베팅을 한 거거든요. 베팅을 할 때도 이거 게임 시리즈로 볼 때로 보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돼도 크게 손해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유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를 판매하는 데 있어 보조금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차 대비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가격을 심하게 떨어뜨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민주당 정부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바로 AI 관련된 규제, 즉 FST에서 슈퍼바이즈드에서 언슈퍼바이즈드로 넘어가는 규제 부분이 대단히 가속화되고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규제안도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규제안을 만들 겁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자, 옵티머스 부분도 대단히 도입 시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득을 볼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포드나 GM을 망하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최소한 하나는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받게끔 테슬라 FST 라이센스를 받게끔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일론 머스크가 판단하기에는 굳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우리도 조금은 타격을 보겠죠. 매출 총이익률에서 손해를 볼 겁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손해가 이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그런데 이거를 떨어지게 하게 되면은 더 타격을 받는 것은 포드하고 GM입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죠.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여기는 아직 전기차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이븐, 손익분기점도 못 오는 기업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거의 괴멸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한테 SOS를 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 SOS를 청했을 때 유리한 조건에서 예를 들면 FSD를 갖다가 포드에게 강력하게 FSD를 깔 거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내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자동차 시장의 재편에 있어서 테슬라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테슬라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빅3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큰 이익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과 FSD와 자동차 자율주행과 그리고 공장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옵티머스 2020년대 후반에서는 이 공장에 쓰는 로봇 시장은 대단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교두부를 마련하는 것들을 트럼프 행정 임기 동안 다 이뤄낼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게는 막대한 기회가 경제적으로는 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팔콘 9 발사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매번 필요해요. 매번 필요하기 때문에 이 허가가 되게 편하게 나올 수 있고 스페이스X가 원하는 시기에 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것은 우주 산업에 있어서의 속도도 가속화가 더욱더 될 수 있다는 거고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임기 내에 스페이스X의 IPO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스타링크도 저궤도 인터넷 사업이죠. 저궤도 위성에 의한 인터넷 이것도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이제 스타쉽까지 올라가게 되면 스타링크의 크기가 변해요. 팔콘 9에 싣고 올라갈 수 있던 스타링크의 크기와 스타쉽에서 싣고 올라갈 수 있는 스타링크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바뀌지만 크기도 바뀌면서 저궤도 위성 사업은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가 완전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임기 내에 반드시 될 겁니다. 이미 저궤도 위성은 전체 커버리지에서 7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완성하거나 그것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빨라질 수 있다. 화성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비전이고요. 꿈을 만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가기 위한 로켓 가격을 엄청나게 낮췄죠. 재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스타쉽에서도 부스터를 갖다 재사용하는 것에 이번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걸 될 경우에는 스타링크로 완전히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시너지 효과는 정말 막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가 풀리면 여러분 X.AI를 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X.AI에서 그로크라고 하는 LLM, 거대 언어 모델, 생성 AI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로크는 그걸로 만들어낸 챗봇이죠. 챗 GPT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로기의 성능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어떻게 X.AI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6주인가요? 안에 10만 개의 H백을 연결했잖아요. 이 부분을 대해서 일론 머스크, 젠슨 왕이 이런 거는 일론 머스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서 좀 막대한 지금 컴퓨팅 파워를 지금 X.AI가 보유하면서 빠른 속도로 오픈 AI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서도 오픈 AI하고 대단히 감정이 좋지 않은 테슬라의 편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X.AI도 의미 있는 LLM 시장에서 인공지능 시장에서 시장 플레이어로 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뉴럴랭크 같은 경우도 물론 허가 사업이라서 이것도 좀 빨라지겠지만 이건 시장이 아직까지는 판명된 것은 시장화할 수 있는 매스마켓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당장 매스마켓에 이미 진입하고 있는 스페이스X와 이미 매스마켓에서 거대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와 그리고 지금 이미 한참 속도를 내면서 대중화된 시장을 만들고 있는 AI 시장에서 X.AI가 빠르게 성장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핵심 주주인 이 세 개 기업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X.AI가 트럼프 행정 시기에 빠른 속도로 의미 있는 거대한 성장을 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2022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히 테슬라에 초기 투자하셨던 분, 2018년, 2019년에 테슬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10배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델 3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그것도 대량 생산되고 시작하고 후속 모델은 모델 Y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하, 이 성장에 대한 기대치, 자동차 회사로서의 테슬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겠다는 기대치 때문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주가가
성장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는 실적도 성장을 했었지만 마진율도 높게 나오면서 하지만 기대치가 대단히 높았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계속해서 꺾이기 시작하죠. 꺾이기 시작하면서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테슬라가 후속으로 들고 나온 것은 우리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조정들이 분명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다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또 한 번 사실은 실적도 의외로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2024년 전기차 시장 상황이 2023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이 좋아지면서 테슬라의 전체 매출 총 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시 한번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 2026년에 대한 성장 기대치로서 주가가 다시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서 회복하는 모습들인데요. 아직까지 그 과거의 어떠한 영광을 되찾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금 다시 저는 테슬라의 랠리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과거의 수준으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고통의 순간에 있을 겁니다. 주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성장이 됩니다. 하나는 실적이 성장하면서 실제로 매출이 성장하고 총 매출 이익률 기업의 이익률이 증가하면서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가가 성장을 하고요. 또 한 측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위를 향할 경우에는 주가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랠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 테슬라는 앞으로 성장 전망치는 항상 좋습니다. 항상 이번에 위 로봇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대단히 좋게 봤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새로운 자동차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그리고 또 내년에 나올 FSD 버전 13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운전대를 보지 않아도 그리고 앞박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즉 영화를 봐도 되는 거고 유튜브를 봐도 되는 거고 잠을 자도 되는 거고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자율주행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선은 두 개의 지역 내년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테스트한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통과될 가능성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성장의 전망치들을 기대치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기간 내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아마 모든 허가를 다 떼낼 겁니다. 왜냐하면 슈퍼바이즈드에서 언슈퍼바이즈를 갖다가 이 미국 전역에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 단위에서 할 때는 주 단위 허가도 필요하지만 연방도로에서는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의 허가를 받아낼 거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인허가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트럼프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임기 내에 이뤄질 거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2025년에 새로운 뉴 모델스 복수를 썼습니다. 새로운 차량이 아마 두 종류에서 세 종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건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오스본 효과 때문이죠. 오스본 효과라는 것은 미리 차량을 공개해버리면 사람들이 현재 4분기 때 모델 3나 모델 Y를 안 사게 될까봐 가능하면 그거 출시 직전에 이제 알려주게 돼 있죠. 근데 복수를 썼고 거기다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하나는 affordable pricing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지불할 만한 즉 중저가 차량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중저가 차량이 나오고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또 모델 Y가 주니퍼로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된다면 저는 내년에 한 200 최대치 한 250만 대를 테슬라가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실적의 펀더멘탈을 증가시킬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명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는데요. 또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요인은 지금 말씀드렸던 규제 부분에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트럼프가 부정적으로 선거 유세 기간에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즉 전기차 보조금이죠를 없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게 된다라면 테슬라도 사실은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빼도 테슬라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포드나 GM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기아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대단히 크게 상실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차피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35,100달러로 평균 대당 생산 가격을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크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산 단가를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내리고 있으니까 판매 가격 빼기 비용이니까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이 마진율 폭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조금이 빠져도 매출에서 중저가 차량을 이제 시판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진짜 빠르게 트럼프가 취임식 끝나자마자 철회를 시킨다라면 내년에 매출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250만 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손해죠. 그렇다고 2025년에 매출을 확 증가시킬 수 있느냐, AI로, 즉 FSD 매출이 확 증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허가가 2025년에 날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2026년에는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그럼 실질적인 매출은 2026년부터 2027년에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2028년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비는 시기가 있죠. 바로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빠졌고 AI 매출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교체기라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카 컴퍼니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환이라는 게 카 컴퍼니를 버리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여기에 자율주행을 얹혀서 더 많이 팔 수 있고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자동차가 계속해서 많이 팔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국에선 최소한 IRA법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사라지면서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펀다멘탈이 약화가 된다라면 랠리가 멈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고, 랠리가 멈춰질 때 또 하나는 이제 거시경제적인 요인이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암기해야 될 상황이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약 8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은 예외 조항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몇 개 예외 조항들을 둘 수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 제품이라고 예외 조항으로 우길 수 있는 거죠. 중국에서 생산되더라도. 하지만 거기에 한국 제품들이 약 30%가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제품들이 중국으로 가서 조립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 물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관세를 20%를 매기고 중국 거는 관세를 60% 매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아마존 제품의 약 50%가 중국에서 생산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60%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일상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을 페드에서 어떻게 반응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거시경제 상황이 대단히 불안정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9월 달에 워렌 버핏이 1억 개 애플 주식을 팔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3억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애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문제는 1억 개를 판 돈을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워렌 버핏이 버크셔가 갖고 있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단기 채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미국 연준, 페드의 현금 보유고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왜 워렌 버핏은 이 돈을 다른 주식으로, 즉 애플 주식을 팔아서 다른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보통 이런 현금이 있을 때는 여러분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있어요. 막대한 현금을 축적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 워렌 버핏이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바, 이거가 주는 신호가 무엇인가? 저희는 여기서부터도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그건 뭐냐면 워렌 버핏은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불안정해졌을 때 자금을 투여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해석하기를. 분명하게 이 정도 규모면 시장의 버크셔는, 워렌 버핏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여러분들도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즉 테슬라에게는 지금 주가가 랠리를 하고 있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거죠. 10월달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자세히 보면요, 정부 고용률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만약에 정부가 선거를 생각해서 민주당이 인위적으로 정부 고용률을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고용지표는 더 나빠졌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미국에서의 펀더멘털이 여러 가지 신호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거시경제를 함께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시경제 전체 시장이 얼마나 양호해질 것인가, 악화될 것인가,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아무리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여기 베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거시경제가 짓누르면 뭐 진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테슬라 실적이 되게 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인 메가팩 매출 성장세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의 성장성이 아마존 클라우드에 필적한다는 평도 있는데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비판적으로 보시더라도 그래도 50%, 약 50%의 그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대단히 관찰해야 될 바잖아요.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의 머저리티는, 다수는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직 머저리티 같은 경우는 뭘 보냐면은 자동차의 매출 총이익률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가 보시는 것처럼 2분기 때 14.64%로 여기서 또 CO2 탄소 배출권 또 뺍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자동차 비즈니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시장의 조건에 의해서 테슬라가 이득을 보는 거로 보기 때문에 이걸 빼고서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하는데요. 이것이 14.64에서 3분기 때 17.10으로 올랐어요. 이것이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다시 좋게 평가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했던, 우리 3분기 실적 발표 나고서도 대단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대단히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보셔야 되는 건데, 점점 그런데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기관 투자자들도 생기고 있고, 저는 이것은 더욱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에서 요번에 그로스 마진, 즉 매출 총이익률이 30.5%를 기록했어요. 이건 여러분 하드웨어에서, 물론 테슬라보다 하드웨어에서 더 많은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가 있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를 제하고는요, 하드웨어를 팔아서 30% 이익률을 낸다는 것은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건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면은, 우선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트롭에 테슬라의 메가팩이라고 하죠. 즉 ESS, 메가팩을, 테슬라에는 ESS를 다 메가팩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가팩을 생산하는 공장을 메가팩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기가팩토리라고 하고요. 캘리포니아 로트롭이라는 곳에 메가팩토리가 있는데요. 1분기에 생산 라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1분기 때 이거를 총 3개로 증설을 합니다. 2개를 더 증설을 한 거죠. 이러면서 2분기, 3분기 때 매출량이 올라간 건데요. 근데 왜 2분기보다 3분기 때 에너지의 매출량이 줄어들었느냐? 그것은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메가팩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은 언제 잡히냐면, 여러분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생산한 것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호주로, 유럽으로, 중국으로 날라서 그 지역에 가서 땅에다가 설치하고 전원 코드를 꼽을 때 돈이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분기에 재무제표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보다 딜레이가 되고요. 프로젝트가 언제 완공되는 시점에 따라서 매출량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가팩의 매출량을 보셔야 되는 건데, 하지만 1분기 대비 2, 3분기 때 확실하게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로스롭의 공장이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고요. 이 로스롭의 이제 연간 생산량은 40기가와트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2분기 때 지금 최고 실적을 찍었는데 그때 9기가와트시였거든요. 그럼 2분기보다 조금 더 많아서 거의 분기마다 10기가와트시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 부분에서 막대한 현금을 여기다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익률이 증가한 거죠.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 또 보셔야 될 것은 상하이에 메가팩 팩토리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50%의 준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것은 2025년 1분기 때는 생산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하이 공장에서 또 하나의 메가 팩토리에서 메가팩이 만들어지는데요. 상하이 공장의 규모가 여러분 로트롭의 2배입니다. 그러면 상하이 공장은 약 80기가와트시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여러분 120기가와트시라는 정말 거대한 양입니다. 자, 상하이에는 초기에는 아마
수율도 문제가 될 거고 해서 이 초기가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잘 모르죠. 2월이 되든 3월이 되든 1분기 때는 상하이에서의 매출은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하이에서 생산되더라도 이것이 중국에서 심지어는 팔려서 중국에 설치되더라도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재무제표에 잡히기 때문에 즉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부터 상하이의 메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메가팩이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잡힐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메가팩토리 이 에너지 사업 부분은 2025년 2분기 때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풀로 점프업을 하게 되는 것은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3분기 때 전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은 총 120기가와트시의 4분의 1을 기록하는 30기가와트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2분기 때 기록적인 거가 9기가와트시였잖아요. 그런데 2025년 3분기에는 약 30기가와트시가 기록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또한 30%의 그로스 마진이 발생한다는 것 정말 막대한 현금인 거고요. 이 현금을 다 어디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AI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죠. AI에 투자하는데 테슬라는 부채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고환율 시대에 고이자율 시대에 빌려서 막대한 돈을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 부분에서 번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여러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드러났던 것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 과정들을 즉 카 컴퍼니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가는 데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를 벌어서 이익으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성장 전망률은 이 전환기 과정만 잘 맞추면 대단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전망은 대단히 좋다고 볼 수 있고 에너지 부분이 이 정도 규모로 간다라면 결코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2024년 2분기 정도까지가 했을 때 자동차가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80%였어요. 근데 3분기 때 78%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자동차가 내년 정도는 또 이것이 한 70%대까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70%로 바뀌고 에너지 사업부가 한 20%, 서비스 사업부가 10%. 그런데 2026년부터 기대해야 될 것은 서비스 부분이 뭡니까? 아직까지는 FSD가 기타 매출로 있는데 만약에 2026년부터 FSD에 대한 구독자들이 많아진다라면 의미 있는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라면 서비스 부분도 이제 커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신다라면 테슬라가 대단히 큰 세 개의 축, 즉 하나의 축은 카 컴퍼니로서의 매출과 여기서의 그로스 마진이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부분에서의 하나의 축이 거의 완성됐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30%라는 자동차에서도 구경하지 못했던 엄청난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한다라는 거고 서비스 부분은 여러분 마진율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될 수 있죠. 하나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 오는 전기를 판매해서 오는 비용 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는 풀로 팔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또 규제가 있어서 다 모든 주에서 팔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에서 오는 수익이 있는 거고 물론 기타 등등에서 부품을 팔아서 정비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대단히 작은 역인 거고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서비스 부분의 세 번째 축이 될 것은 FSD 전기 구독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 지금은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의미 있는 판매를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테슬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만약에 이것이 중국에서도 허가가 된다면 유럽은 조금 더 늦게 갈 거예요. 유럽은 대단히 이 규제 부분에서는 지금 까다로운 곳이기 때문에 저는 2026년이나 2027년 정도가 유럽이 돼도 결코 늦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은 아마 2025년에 FSD를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버전 12.5에서 13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언슈퍼바이즈가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케팅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FSD 구독자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증가할 수 있고 중국에서 증가한다면 서비스 영역에서의 매출도 테슬라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개의 축이 테슬라의 지금 계획대로란다면 외부 요인이 없다라면 이 세 가지 축은 2025년에 하반기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이때부터 저는 테슬라의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의 힘, 즉 펀더멘탈의 힘과 성장 기대치, 미래 기대치 이 두 가지 힘이 상향으로 완성되는 시기는 2025년 하반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